오늘 여러분에게 막장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라 생각했던 일을 겪은 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나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일찍 깨는 건 좋은 일만은 아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오래된 전세 아파트의 벽지는 축축했다. 가끔씩 누전 차단기가 툭 떨어질 때면 그 순간의 정적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창문을 열었다. 먼 곳에서 쓰레기차의 경적이 울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들렸다. 그날따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유는 없었다. 간호사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몸이 먼저 느끼는 기운 같은 게 있었다. 내가 미처 이름 붙이지 못한 불안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아들 장우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평소라면 벌써 출근했을 시간이었다. 건설회사 현장에 근무하는 장우는 늘 피곤해 보였다. 며느리 하정선이 용돈을 자주 달라며 전화를 걸 때마다 장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장우야, 요즘 괜찮니? 그때는 묻지 못했다. 며느리의 눈치를 봤다. 내 아들이 자기 집에서도 숨죽이며 사는 걸 보는 게 어머니로서 제일 괴로운 일이었다. 그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은 장우. 반가움보다 걱정이 먼저였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떨렸다. 현장 소음 때문인지 바람이 섞여 들렸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냥 미안해. 나중에 전화할게. 뚝 통화가 끊겼다. 통화 시간 12초. 그게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점심 무렵 회사 동료라는 남자가 전화를 했다. 어머니, 장우 씨가 공사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그 이후의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의사는 급성 심장마비라고 했다.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붙잡았다. 너는 원래 심장이 튼튼했잖아. 매년 건강검진도 받았잖니. 대답은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장우의 손을 쥐고 있었다. 아직 미세하게 따뜻했다. 그 온기마저 사라질까봐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며느리 정선은 병원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울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했다. 보험금이요? 네,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분명 들렸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머릿속에서 어떤 문이 철컥 닫혔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여자가 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장례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정선은 검은 치마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상주석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했다. 송금 내역이었을까? 아니면 보험 관련 문자인가? 나는 애써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자꾸만 그 화면 속 푸른 빛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 내 손엔 아들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병원 간호사가 보관 중이던 걸 내게 넘겨주었다. 나는 차 안에서 그것을 켰다. 통화 기록의 마지막에 엄마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 바로 아래엔 하정선 15통화가 찍혀 있었다. 마지막 통화는 새벽 4시 58분. 내게 전화를 걸기 2분 전이었다. 무엇이 있었던 걸까? 차창 밖엔 장례식장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굳어갔다. 나는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과 사를 봐왔다. 사람은 보통 예고 없이 죽지 않는다.
작은 전조가 있다. 그리고 그 전조를 외면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번엔 절대 외면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날 밤 빈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장우의 가방을 열었다. 영수증, 약 봉투, 급여 명세서, 그리고 보험증권 사본이 들어 있었다. 피보험자 이장우 수익자 하정선. 보험 금액 3억 원.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이 자기 목숨값을 그렇게 계산당했단 말인가.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에 문풍지가 흔들리고 지방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았다. 커피포트가 자동으로 꺼지는 딸깍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다. 그날 새벽 아들이 남긴 미안해의 의미를 이제는 알아야 했다. 그게 어머니로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아들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풀며 며느리 하정선이 말했다. 어머니, 이건 다 정리해야죠. 쓸데없는 건 버리고요. 그녀의 말투엔 슬픔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아직도 방 안에는 장우의 채취가 남아 있었다. 샴푸 냄새, 현장 먼지 냄새, 낡은 가죽 잠바의 땀 냄새가 섞인 공기.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여전히 아들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정선은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손톱엔 하얀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 몇 개만 확인하면 바로 처리된대요. 보험사? 나는 그 말을 되물었다. 아직 장우 제사상도 안 치렀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해? 정선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대출도 밀렸고 카드도 막혔어요. 그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듯 현실을 말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방에서 오래된 손전등을 켜고 보험 서류를 다시 펼쳤다. 모든 수익자는 며느리 단독 명의. 서명은 장우의 필체였지만 너무 급히 쓴 듯 흔들려 있었다. 며칠 뒤 보험금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우연히 보았다. 정선의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있었고 화면에 입금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휴대폰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그날 저녁 그녀의 SNS에는 새로 구입한 명품 가방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새 시작?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속을 뒤집었다. 나는 분노보다도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나는 장우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사고 당일 아들 상태가 어땠나요? 평소보다 힘들어했어요. 최근에 아내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험 이야기도 자주 했어요.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가 걱정 안 하게 해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아들이 스스로 보험 얘기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누가 그 말을 꺼냈을까? 누가 그에게 보험을 들게 했을까? 나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아들의 월급 명세서와 카드 사용 내역을 적기 시작했다. 정선이 결혼 후 매달 얼마나 돈을 썼는지, 얼마나 빚을 냈는지 기록했다. 냉정하게 간호사 시절 환자 차트를 적듯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녀는 소비 패턴이 일정했다. 결혼 전보다 5배 이상 지출이 늘었고 명품 결제 내역이 매달 이어졌다. 그리고 아들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새로운 보험이 추가로 가입되어 있었다. 피보험자 이장우.
수익자 하정선. 그 서류에는 아들의 서명뿐 아니라 대필 흔적 같은 이상한 필체가 함께 있었다. 나는 점점 확신했다. 정선은 단순히 허영심 많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적이었다. 며느리는 장례 후 나를 거의 찾지 않았다. 집에도 거의 오지 않았고 연락은 대부분 문자였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시간이 약이에요. 그 문장들은 너무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어느 날 하정선이 내게 말했다. 어머니, 집은 제 명의로 돌려야 해요. 장후 보험금 일부로 담보대출을 갚아야 하거든요. 뭐라고? 아, 그리고 앞으로는 각자 살아요. 서로 편하게 지내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완벽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복수를 결심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였다. 그날 밤 아들의 사진 앞에서 약속했다. 장우야, 엄마가 밝혀낼게. 내가 왜 그리 됐는지, 내가 남긴 마지막 미안해의 뜻을. 그 약속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검은 옷의 며느리의 눈빛에서 비롯됐다. 며느리가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식탁 위엔 아들이 쓰던 머그잔이 그대로 있었다. 손잡이에는 희미한 지문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잔을 버리지 못했다. 커피를 마시려 컵을 잡으면 손끝에 닿는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낄 때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단단해졌다. 며느리 하정선은 그 사이 집을 팔겠다고 했다. 어머니, 이건 어차피 장우 오빠 명의니까 제가 처리할게요. 그녀는 전화를 짧게 끊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하정선 씨가 위임장 들고 오셨던데요. 인감도장도 필요하다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는 증거를 잡을 때가 됐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래된 손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퇴직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금융 창구의 공기는 익숙했다. 은행 안은 조용했고 번호표를 뽑는 기계음이 공허하게 울렸다. 이장우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고인은 맞으시죠?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내 보였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이상 거래가 몇 건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화면 속 숫자들. 3억 원 입금 3일 후 전액 인출. 인출 장소는 며느리의 거주지 근처 ATM이었다. 시간은 새벽 2시 40분. 나는 그 시간대에 정선이 깨어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움직였다. 현금으로 인출했나요? 예, 전액 현금 출금입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금이라면 추적이 어렵다. 정선은 그것까지 계산했을 것이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건물 사이로 해가 기울고 겨울 햇살이 바닥에 길게 번졌다. 나는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아들의 사망보험금 처리 과정이 이상합니다. 수사 가능할까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였다. 사기나 살인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금 수령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나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법의 언어는 냉정했다.
나는 그때부터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전직 간호사로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은 몸에 배어 있었다. 하루 일지를 쓰듯 정선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정리했다. 그녀가 출근하는 시간, 퇴근 후 들르는 카페, 함께 있는 남자. 어느 날 우연히 마트 계산대에서 그녀를 봤다. 손에는 새 신용카드가 들려 있었다. 명품 화장품, 고급 와인, 남성용 셔츠.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남편이 죽은 지 2달도 안 된 여자의 장바구니엔 상처 대신 사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계산을 마치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나는 뒤따라 나가며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손에 든 쇼핑백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날 찍은 사진이 내 복수의 첫 기록이 됐다. 밤이 되자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냉장고 모터가 잠깐 켜졌다 꺼지는 소리, 벽식의 초침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리고 오래된 보일러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모든 소리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방 한구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장우의 보험증권 사본, 은행 입출금 내역, 정선의 소비 기록, 그리고 사진 한 장.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예전에 나는 남을 의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환자의 숨이 멎을 때 손을 붙잡아주던 그런 간호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사실을 향해 침착하게 걸어가는 증인이자 피해자였다. 며칠 후 나는 아들의 동료를 다시 만났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사모님이 장우 형한테 보험 몇 개 더 들라고 했대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 든든하게 해줄 거라고. 그 말은 내 가슴을 꽉 쥐어짰다. 혹시라도 사고 나면. 그녀는 이미 그때 사고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아들의 사진 앞에 다시 앉았다.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보험, 돈, 새벽 인출, 그리고 그녀의 웃음. 나는 펜을 들어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한다. 봉인된 통장을 연 것은 내가 아니라 진실이다. 보험금 인출 내역을 확인한 다음 날 나는 아들이 근무하던 현장으로 향했다. 11월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먼지와 흙냄새, 그리고 철제의 차가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무표정하게 지나갔다. 누군가의 죽음도 이곳에선 하루의 일부일 뿐이었다. 사무실 안엔 낡은 컴퓨터와 커피포트, 그리고 녹슨 난로가 있었다. 이장우 어머니시죠? 관리소장은 내게 의자를 내밀었다. 아들이 일 열심히 했어요. 사고라니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의 말은 형식적이었다. 나는 차분히 물었다. 사고 당시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소장은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보관 기간이 1달이라 이미 삭제됐을 겁니다. 정말요? 예, 자동 삭제예요.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잠깐 옆 모니터로 향했다. 그 작은 흔들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직 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 직전에 사무실로 다시 돌아갔다. 소장은 자리를 비웠고 젊은 경비원이 혼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아드님 CCTV 좀 찾아보려는 건데요. 혹시 저장된 거 볼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규정상 외부인 열람은 안 됩니다. 나 그 아이 엄마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컴퓨터를 돌렸다. 모니터 속 시간표가 나타났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42분 장우가 현장 출입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다. 작업복 차림,
어깨엔 공구 가방. 그리고 그 뒤를 몇 걸음 떨어져 한 여자가 지나갔다. 모자를 눌러 쓴 채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여자의 걸음걸이를 단번에 알아봤다. 하정선이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경비원은 그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겠죠라며 얼버무렸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그날 아침 현장 근처에 있었다. 이 영상 복사할 수 있나요? 정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는 손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그냥 수고비예요. 경비원은 망설이더니 조용히 USB를 건넸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영상을 옮겼다. 화면 속 장우는 평소와 달랐다. 걸음이 느리고 어딘가 어지러워 보였다. 그는 입구 근처에서 잠시 벽을 짚더니 그대로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달려오지 않았다. 대신 CCTV의 구석에 하정선으로 보이는 여자의 실루엣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는 영상 속 시간을 일시정지시켰다. 그리고 확대했다. 그녀가 들고 있는 하얀 종이봉투. 보험사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영상이 계속 재생됐다. 아들의 휘청거림, 하정선의 그림자, 그리고 그 봉투. 모든 조각이 맞물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의사의 사망 진단서엔 급성 심장마비라 적혀 있었지만 혈중 카페인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나는 문득 떠올랐다. 사망 전날 장우가 정선이 커피 타줬다고 했던 말. 그녀는 커피에 뭔가를 넣었을까? 약을 혹은 안정제를? 나는 간호사로서 그런 약물의 흔적을 알아볼 수 있었다. 병원에 연락해 검사 기록을 다시 요청했지만 이미 화장까지 끝나 결과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 말이 내 귓속에 오래 맴돌았다. 모든 게 너무 빨랐다. 보험금 청구, 화장, 집 처분, 계좌 해지. 마치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미리 써둔 것 같았다. 나는 책상 위에 영상을 틀어놓고 수첩에 적었다. 하정선, 사고 전날 현장 방문. 보험사 봉투 소지. 사망 당일 카페인 수치 이상.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썼다. 다음은 그녀의 통화 기록. 그날 밤 나는 작은 USB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감췄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간간히 철문이 흔들렸다. 나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그날 왜 그랬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모든 그림자는 결국 빛 아래 드러나니까. CCTV 영상 속 하정선의 모습은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 대부분을 기록 정리에 쏟았다. 퇴직한 간호사의 습관은 여전히 정확했다. 서류철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짧은 메모가 붙었다. 보험사 방문 10월 3일, 현장 주변 목격 10월 7일, 카페인 수치 이상 병원 기록 불명확. 나는 자료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환자 차트처럼 정리했다. 단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사건이었다. 며느리의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 나는 처음으로 현금 인출 추적용 통지 서비스를 신청했다. 장우 명의의 자녀 통장은 이미 정선이 해지했지만 그녀 명의의 계좌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들의 지인 중 은행 직원이 있었고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공식적인 절차는 안 바랄게요. 그냥 입출금 시간대만 알려줘요. 며칠 뒤 작은 쪽지가 내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하정선 12월 2일 1840 한남동 XXX 호텔. 그 시각 그녀는 호텔에서 결제를 했다. 금액은 68만 원. 숙박비였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슬퍼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있었다. 나는 다음 날 그 호텔 근처로 향했다. 겨울 공기가 매섭게 불었다. 호텔 로비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고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로비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하정선이 낯선 남자와 함께 걸어 나왔다. 그 남자는 잘 차려입은 중년의 사업가처럼 보였다.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초점은 또렷했다. 플래시가 터지지 않게 설정해 둔 게 다행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그 남자는 보험사 직원이었다. 장우의 보험을 담당했던 그 담당자 김모 씨.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됐다. 나는 붉은 펜으로 사진 뒷면에 썼다. 보험사 정선 김호 호텔 결제. 붉은 잉크가 손끝에 묻었다. 그 색이 피처럼 번졌다. 며칠 후 정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선아, 우리 좀 만나자. 장우 유품 중에 내가 찾아야 할 게 있더라.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의심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들를게요. 나는 그날을 기다렸다. 테이블 위엔 USB, 사진, 영수증 복사본, 그리고 노트북을 올려두었다. 문이 열리고 정선이 들어왔다. 고급 코트, 명품 가방, 그리고 익숙한 냄새. 비싼 향수였다. 뭐 이렇게 긴장되게 하세요. 무슨 얘긴데요? 나는 조용히 USB를 틀었다. 화면 속엔 그녀와 보험사 직원의 호텔 CCTV 장면이 재생됐다. 정선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내가 답해봐. 장우 죽은 다음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장우가 내가 타준 커피 마신 날 바로 죽었지? 그건 우연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연이라면 이 영수증은 뭐지? 나는 붉은 펜으로 표시한 호텔 영수증을 내밀었다. 12월 2일. 그날은 장례 끝난 지 겨우 보름이었어. 정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만 좀 해요, 어머니. 장우 오빠는 약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랬던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래.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러 보험금부터 받았지?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엔 죄책감 같았지만 곧 도전적인 냉소로 변했다. 어차피 돈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어머니가 뭘 해도 전 지지 않아요.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남은 건 흔들리는 초의 불빛과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었다. 나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좋아. 법적으로 가자. 이번엔 내가 한 짓을 법이 말하게 하자.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를 복사해 USB 2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내 금고에, 하나는 기자에게 보낼 계획이었다.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불빛이 내 손을 비췄다. 그 빛 아래 붉은 영수증이 또렷이 반짝였다.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진실로 가는 칼날이었다. 정선이 떠난 뒤 집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USB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다음 날 나는 노트북을 들고 구청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따뜻한 커피 냄새 속에서도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는 보험사 담당자 김호호의 이름이 떴다. 그가 근무하는 지점의 내부 구조와 직원 명단, 근무 시간표까지 이미 확보해 두었다.
나는 조용히 수첩에 적었다. 김호 7시 퇴근 정선주 3회 해당 지점 방문. 그녀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공모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험 설계부터 청구, 입금, 그리고 인출까지 모든 과정이 정확히 맞물려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익명 제보입니다. 특정 보험사와 관련된 사망보험금 비리 정황. 첨부 파일엔 CCTV 영상, 영수증, 통화 녹취 일부가 들어 있었다. 기자는 곧바로 연락해 왔다. 이거 사실이면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적 증거가 확실해야 보도 가능합니다. 그 증거 제가 만들 겁니다. 그때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침착했다. 며느리를 잡기 위한 함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며칠 후 나는 정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정선아, 미안하다. 너무 흥분했어. 우리 이제 좀 정리하자. 장우 유품 정리하고 통장도 같이 확인하자.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그래요. 이번엔 싸우지 말아요, 어머니. 약속 장소는 우리 집이었다. 나는 미리 거실에 녹음기와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전직 간호사로서 의료기기 다루던 손이 이번엔 증거 장비를 다뤘다. 거실의 공기는 팽팽했다. 시계 초침이 딸깍, 딸깍 소리를 낼 때마다 심장이 같이 뛰었다. 정선은 예정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다. 검은 코트 차림, 그리고 여전히 비싼 향수 냄새. 어머니,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그럴 리가 있니? 앉아봐. 나는 미리 준비해둔 커피 2잔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모금 마셨다. 지난번엔 너무 심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녀는 마치 피해자인 척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장우가 죽던 날 내가 현장에 있었지? 그녀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이에요? CCTV 다 봤어. 그리고 커피에 뭐 넣었니?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영양제였어요. 장우가 요즘 피곤하다 해서. 그 영양제 이름이 뭐였지? 몰라요. 김호 씨가 주길래 그냥.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 한마디가 확실한 증거였다. 나는 즉시 녹음기를 껐다. 이제 충분했다. 그녀가 돌아가자마자 나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필요한 증언 확보했습니다. 내일 만나시죠. 그날 밤 밖엔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노트북 화면엔 내가 정리한 모든 증거들이 파일 폴더에 차곡히 모여 있었다. 1. 보험사 공모 의혹. 2. 현장 CCTV 영상. 3. 호텔 영수증. 4. 며느리 자백 녹음. 나는 모든 파일을 하나의 압축 폴더로 묶고 제목을 붙였다. 이장우 사망 사건 진실의 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다. 이건 복수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었다. 이제 공은 세상으로 넘어갔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사이트 첫 화면엔 익명의 제보 기사가 떴다. 보험사 직원과 유가족 공모, 수십억 보험금 부정 수령 의혹. 기자의 이름은 익명 처리되어 있었고 사진 속에는 흐릿하지만 하정선의 실루엣이 있었다. 그녀는 곧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한 거죠? 그녀는 울분을 터뜨렸다. 내 인생을 망치셨어요. 내가 망친 건 내 아들의 생명이야. 나는 그 말만 남겼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다가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그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밤이 되자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다. 제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 조사팀이 방문하겠습니다.
창문 밖의 어둠 속에서 경찰차 불빛이 깜빡였다. 그 빛이 내 거실벽을 스쳤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함정은 완벽히 작동했다. 이제 법이 그녀를 불러낼 차례였다. 법정의 공기는 냉정했다. 기온은 영상 5도였지만 실내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무 벤치의 등받이에 등을 붙일 때마다 심장이 철판에 닿는 듯했다. 나는 손끝으로 수첩을 꽉 쥐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다. 재판정 앞에는 하정선이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어색한 표정. 그녀는 여전히 눈물이 없었다. 그 표정 하나로도 나는 다시 확신했다. 이 여자는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피고 하정선, 피보험자 이장우와의 관계는 남편입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 명의는 저입니다. 보험 가입은 피보험자의 동의 하에 진행된 것 맞습니까? 정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검사 쪽에서 자료를 꺼냈다.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현장 CCTV였다. 아들이 쓰러지던 날의 영상,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하정선의 그림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 여성, 피고 맞습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검사는 이어서 증거물을 제출했다. 피고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통화 녹취입니다. 사망 전날 보험사 김호호 씨와의 통화 기록입니다. 녹취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커피에 그거 넣으면 티 안 나요. 병원에서도 그냥 심장마비로 처리돼요. 진짜 괜찮겠어요? 그 사람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오히려 편해질 거예요.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그 음성은 분명 하정선이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변호사는 허겁지겁 변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 있었다. 검사는 나를 불렀다. 증인 이순자,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증인은 고인의 어머니시죠? 네. 피고가 평소 아들과의 관계에서 폭언이나 경제적 압박을 가한 적 있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있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돈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도 피고가 먼저 꺼냈습니다. 그 근거는 있습니까? 나는 USB를 꺼냈다. 여기 아들의 통화 기록과 일기입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내 손끝으로 향했다. USB가 제출되고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의 행위는 고의적 살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그 순간 하정선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그 눈물이 진심이든 위선이든 더 이상 상관없었다. 법정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나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아들의 사진이 가슴속에서 떠올랐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판결문이 낭독됐다. 피고 하정선, 사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순자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진실이 밝혀졌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증언한 증인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아들의 사진 앞에 촛불을 다시 세웠다. 불꽃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겨울이 지나고 마당에 첫 제비꽃이 피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나는 오래된 담장 밑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난 걸까? 아들의 사망 이후 1년 재판은 종결되었다. 하정선은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보험사는 부정 수령된 금액 전액을 회수했다. 언론은 잠시 떠들썩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잊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시간은 결코 가볍게 지나가지 않았다. 모든 하루가 재판의 연장이었고 모든 밤이 증언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지금 봄바람이 불어오는 마당에서 나는 비로소 안다.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이웃들이 간간히 찾아와 물었다. 이제 좀 편해지셨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다. 아들이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나는 모종을 심으며 혼잣말했다. 장우야, 올해는 내가 그리 좋아하던 된장찌개에 이거 넣을게.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눈부셨다. 그 따뜻함 속에서 오래전 냉정했던 내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살고 있었다. 조그만 집, 조용한 아침, 그리고 잡초가 자라는 마당. 그 안에서 나는 다시 간호사 시절의 마음을 떠올렸다. 사람을 살린다는 건 증오를 버리는 일과도 닮아 있다. 가끔 뉴스에 교도소 소식이 나올 때면 마음이 복잡했다. 하정선이 어떤 얼굴로 그곳에 있을지 상상하기도 했다. 그녀를 완전히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했다. 그건 아마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가 내 아들의 삶을 이용했듯 나는 그녀의 거짓을 이용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게 정의였다. 그리고 그 정의는 내가 마지막으로 간호한 생명이었다. 봄날의 햇살 아래 나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한때는 그 향이 증오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냄새였다. 그제야 비로소 세상이 다시 제 색을 되찾은 것 같았다. 문득 집안에서 벨이 울렸다. 우편 배달부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봉투 속에는 범죄 피해자 명예회복 통보서가 들어 있었다. 고 이장우, 무혐의 및 명예회복 확정. 나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아닌 미소가 나왔다. 그 미소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엄마, 이젠 그만 울어요. 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부신 햇살이 내 눈가를 비쳤다. 그 빛 속에 봄날의 새순이 흔들리고 있었다. 살아남은 자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그 고단함 속엔 의미가 있었다. 나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한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요청받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용서하거나 벌을 주거나. 하지만 때로는 그 둘 다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마이크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 나는 다시 한번 묻는다. 당신이라면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벌을 주었을까요?